낡은 책 냄새와 희미한 먼지 향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시간의 서재는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작은 섬과 같았다. 강지훈, 지금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는 계산대 뒤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의 시선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곧 그녀가 지나갈 시간이었다. 한서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키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나자 민준의 미세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희미하게 풀렸다. 한서연은 오늘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도면이 담긴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고민을 어깨에 짊어진 듯 보였다. 그녀는 서점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창가에 진열된 낡은 시집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준 역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짧은 눈인사는 지난 1년간 반복된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서연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빌라로 향하는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준은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은 이처럼 그녀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3년 전 유림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린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오직 한서연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내린 유일한 사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언제나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며 무거운 가방을 고쳐맸다. 낮 동안의 소음이 사라진 거리는 유난히 고요했고 자신의 구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상한 느낌이 등골을 스친 것은 그때였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인기척.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의 발소리는 보폭을 맞추듯 정확하게 그녀를 따라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뒤따라오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2명의 남자였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기름기 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음흉한 빛을 띠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다른 남자가 퇴로를 막아섰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비릿하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그냥 얌전히 경고만 들으면 돼.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특히 그 망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마. 프로젝트라는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3년 전 그녀가 유림그룹의 비리를 눈치채고 손을 뗐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남자가 위협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골목을 울렸다. 순식간에 나타난 또 다른 그림자가 남자의 팔을 꺾어버린 것이다. 크악!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동료의 모습에 다른 남자가 당황한 사이 그림자는 이미 그의 턱 밑까지 파고들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2번째 남자도 무력하게 쓰러졌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서연은 너무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바로 시간의 서재 주인 김민준이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언제나 낡은 스웨터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책을 추천해주던 온화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고 온몸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누가 보냈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 두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한 사람과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던 서점 주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민주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에게 경고했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은 없을 테니까. 그의 말에 남자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정막이 다시 골목을 채웠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위험하니까. 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는 짧은 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그런 싸움을?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옆에서 걷는 민준의 굳게 닫힌 입술을 보자 차마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아까의 냉혹한 모습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평범하고 과묵한 이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의 소매 끝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핏자국과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그의 눈빛 속 경계심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그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빌라 현관문 앞에서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들어가요. 오늘은 문단속 잘하고요. 그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리려 했다. 잠시만요. 서연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뿐입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별일이 아니라니.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고 곧 그의 서점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잠긴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오늘의 공포와 그를 구해준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뿐이라고.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우연히 사람을 구해본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훈련된 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언급했던 프로젝트. 3년 동안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김민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길 건너편 서점을 바라보았다. 불 켜진 서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책방으로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성체처럼 느껴졌다. 한편 서점으로 돌아온 민주는 셔터를 내리고 어두운 내부로 들어섰다. 그는 곧장 안쪽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감시 모니터들이 있었다. 모니터들은 서연의 빌라 주변과 골목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녹화한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남자들의 얼굴, 그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결국 시작됐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오늘 그녀를 지켜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상처난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작은 찰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신호였다.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피와 폭력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강지훈으로 살았던 시절의 감각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서점 주인 김민준으로 영원히 남고 싶었다. 서연의 곁에서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림자로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적들이 그녀의 존재를 다시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위성 전화를 꺼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대표님이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그의 유일한 충신, 최 실장이었다. 민준, 아니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최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모니터 속에서 불안한 듯 창밖을 내다보는 서연의 모습을 응시하며 말했다. 3년 전에 묻어뒀던 개들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유림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한서연 씨 주변의 모든 것을 다시 체크해. 그리고 내가 돌아갈 준비를 시작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전화가 끊긴 후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연의 방 불빛이 꺼졌다. 그녀가 잠들었기를 바랐지만 아마 오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를 다시 위험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라졌던 괴물 강지훈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낡은 서점의 고요한 공기 속에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한서연은 지난밤의 일이 모두 끔찍한 악몽이었기를 바라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관문 자물쇠에 선명하게 남은 긁힌 자국과 온몸을 감싸는 으스스한 항의는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는 퀭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 건너편 시간의 서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익숙한 실루엣의 김민준이 나와 서점 앞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다. 어제의 그 냉혹한 투사와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대체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청음망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주변을 살피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빌라 입구를 나서자 서점 앞에 서 있던 민준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어젯밤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여튼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에 서연은 차마 답을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였다. 그의 평온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이웃의 관심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한편 서울의 심장부, 유림그룹의 타워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전날 밤의 실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고급 슈트를 빼입은 남자, 유림그룹의 현 회장 이태원은 보고를 하는 부하 직원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고작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었다. 보고를 하던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웬 놈이 나타나서. 이태원은 들고 있던 값비싼 만년필을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변명은 집어치워. 그 여자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걸 몰라. 이태호에게 한서연은 지난 3년간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다. 3년 전 자신의 사촌이자 유림의 진짜 주인이었던 강지훈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고 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신도시 프로젝트의 비리 자료를, 하필이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신입 건축가 한서연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녀를 제거하려 했을 때는 이미 그녀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종적을 감춘 후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겨우 그녀의 소재를 파악해 경고를 보냈지만 정체불명의 방해꾼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 방해꾼 놈은 대체 누구야? 이태호의 질문에 부하 직원은 그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태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이번엔 제대로 해. 경고가 안 통하면 그냥 없애버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서연의 입을 영원히 막아.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에 몰두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충격으로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꾸만 창밖을 쳐다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 김민준 씨가 또 나타나 줄이란 보장도 없는데. 복잡한 마음에 그녀는 결국 3년 전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파일 안에는 신도시 부지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환경평가서 조작에 대한 그녀의 의심이 담긴 메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이유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그녀의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말했잖아요. 우연히 본 것뿐이라고. 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젯밤의 그 움직임, 평범한 서점 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그 파일, 지금 당장 덮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그의 말은 조언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연은 야근을 계속했다. 일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선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후였다. 텅 빈 복도를 걷는데 등 뒤에서 사무실 문이 달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자신이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도 말이다. 섬뜩한 예감에 걸음을 멈춘 순간 계단 아래에서 그림자 2개가 솟아올랐다. 어젯밤의 그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냉혹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에게 붙잡혔다.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거칠게 쏟아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외장 하드디스크였다. 3년 전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절망적인 상황. 그때 복도 끝의 비상등이 퍽 소리를 내며 깨졌다. 순식간에 복도는 암흑에 휩싸였다.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리고 곧이어 인간의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서연의 입을 막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비상전력이 들어오며 복도가 다시 희미하게 밝아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복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과 그들 앞에 서 있는 김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남자가 떨어뜨린 외장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옷에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쓰러진 남자들에게 다가가 그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유림그룹의 보안팀 소속 직원이었다. 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이태호, 생각보다 더 성급하게 나오는군. 그는 차갑게 읊조린 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여긴 위험합니다.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이 모든 게 당신과 관련 있는 일 아닌가요? 그녀의 외침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맞아요. 나와 관련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는 과거에 당신의 아버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경계심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아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요.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물론 그것은 교묘하게 짜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설득할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그의 설득에 서연은 결국 그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민주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그녀를 태우고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평온했던 삶에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옆에서 말없이 운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이든 이제 그녀의 운명은 그와 단단히 엮여버렸다. 한편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폈다. 아직 추격은 없었지만
곧 시작될 터였다. 그는 이제 김민준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질 준비를 해야 했다. 그의 조용한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태호가 보낸 자들의 신분증과 차량 정보는 이미 최 실장에게 전송되었다. 이제 판을 뒤흔들 시간이었다. 평화로운 수면 위에 던져진 돌멩이는 이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낡은 트럭은 어둠에 잠긴 국도를 끊임없이 달렸다. 화려했던 서울의 불빛은 이미 오래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차창 밖으로는 짙은 어둠과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의 잔상만이 반복되었다. 한서연은 옆에서 말없이 운전하는 김민준을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어둠 속에서 단단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아까 사무실에서 보았던 냉혹한 모습과 서점에서 보았던 온화한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께 빚을 질 수 있었던 거죠? 그녀의 질문은 어둠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이 순간을 대비해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왔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러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아버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셨죠. 그저 길을 잃은 젊은이를 가엾게 여기셨을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 그는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우연히 들른 작은 식당에서 서연의 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짧은 만남이 그의 인생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 기억의 편린을 이용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아버지는 실제로 정이 많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의 생각은 3년 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3년 전 유림그룹의 대표 강지훈은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에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비전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화려한 이면에는 그의 사촌 이태호가 파놓은 시커먼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지훈은 대표실에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그가 요청했던 비밀 감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프로젝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 정화 작업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지훈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이태호가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준치 미달의 폐기물을 부지에 매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미래에 그곳에 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끔찍한 범죄였다. 지훈은 분노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프로젝트 실무팀의 팀장이었다. 대표님, 조경 설계팀의 한서연 건축가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현장 토양 샘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서연, 지훈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번의 회의에서 본 작지만 당차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신입 건축가. 그녀의 순수한 정의감이
이 거대한 아기의 실체에 가장 먼저 다가간 것이다. 지훈은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태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태호야, 에코시티 프로젝트 부지 깨끗한 거 맞아?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태호는 능글맞은 미소로 답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해 이사회를 통해 이태호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지훈은 마침내 이태호의 비자금 흐름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증거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개인 서버에 암호화하여 업로드했다. 그날 밤 퇴근을 위해 차를 몰고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피할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지훈의 마지막 기억은 산산조각 나는 자동차 유리와 온몸을 덮치는 끔찍한 충격, 그리고 거대한 화염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끔찍한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최 실장이 눈물 어린 얼굴로 그를 맞았다. 대표님, 살아계셨군요. 최 실장의 도움으로 그는 이태호가 꾸민 사고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이태호는 언론을 통해 그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 행세를 하며 유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태호는 자신뿐만 아니라 비리의 단서를 처음 발견했던 한서영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완벽하게,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그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죽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애씨, 김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지훈을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어느새 트럭은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해안가의 외딴 별장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차에서 내렸다. 별장은 현대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만약을 대비해 오래전에 마련해둔 은신처 중 하나였다. 그는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이곳은 안전합니다. 서연은 낯선 공간을 둘러보며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다. 필요한 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우선 좀 쉬세요. 저도 상황을 좀 파악해야 하니. 그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 최 실장에게 연락했다. 나다. 계획대로 B 지점으로 이동했다. 추격은 없었나? 최 실장은 즉시 상황을 보고했다. 네 대표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태호 회장이 오늘 아침 보안팀 전체를 소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마 곧 움직일 겁니다. 지훈은 창밖에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동안 준비해둔 그림자들을 깨워 이태호의 자금줄부터 하나씩 끊어버릴 거야. 한편 혼자 방에 남겨진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이대로 끌려다니며 보호만 받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몰래 챙겨온 태블릿 PC를 꺼냈다.
김민주는 그녀의 휴대폰을 감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태블릿의 존재는 모를 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유림그룹 신도시 프로젝트 사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사가 있었다. 3년 전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유림그룹의 후계자 강지훈 대표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그녀는 기사에 첨부된 강지훈의 흑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 불안했다. 창밖에서는 거친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한서연의 복잡한 마음속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는 밤새 태블릿 PC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3년 전 사망했다는 유림그룹의 후계자 강지훈. 그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어딘지 모르게 김민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의 선이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물론 사진 속 강지훈은 자신감과 오만함이 넘치는 재벌 3세의 모습이었고 김민준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단 고독한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그 근저에 있는 무언가가 같다고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잠은 좀 잤어요? 그가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다정함을 예전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유림그룹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그녀의 돌발적인 질문에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뉴스에서 떠드는 만큼은 압니다. 왜 그러시죠? 그의 시치미에 서연은 화가 치밀었다. 이 남자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계속해서 그를 떠보려 했고 지우는 능숙하게 그 질문들을 피해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지우는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집 안팎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변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려 애썼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집 주변의 통신망에 미세한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고 해안 도로를 따라 의심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몇 차례나 오가는 것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태호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냄새를 맡은 것이다.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저녁부터 하늘에서는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빗줄기는 폭풍으로 변했고 거센 바람이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바로 그때였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정전이었다. 서연이 놀라 짧은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집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외부 침입 감지 센서가 작동한 것이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지우는 낮게 욕설을 뱉으며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냉혹한 전사의 명령이었다. 창문에서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강철 셔터가 내려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다. 지우는 서연을 거실 중앙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끈 뒤 벽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함께 여러 대의 감시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모니터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폭풍우 속에서도 집 주변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3명의 무장한 남자가 담을 넘어 집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절도 있고 신속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서점 주인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요새의 사령관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은 군사시설 수준이니까. 하지만 놈들의 목적은 확인 사살일 거야.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집 외부에 설치된 고압 전류 방어 시스템과 최루가스 살포 장치가 작동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의문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들어 강지훈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사람, 3년 전에 죽었다는 이 사람과 당신,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녀의 절규에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경보음과 빗소리가 가득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실을 모두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그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의 조각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했던 주군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지우는 모니터 속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주시하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내 진짜 이름은 김민준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 유림그룹의 비공식 정보보안팀 그림자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대표님을 바로 곁에서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는 일부러 과거의 직책을 그럴듯하게 꾸며냈다. 3년 전 그날 나는 대표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호의 함정에 빠져 눈앞에서 그가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했죠.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 때문에 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표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당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서연, 자신의 비리를 눈치챈 이태호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죠. 지난 3년간 내가 당신 곁에서 조용히 살았던 것은 그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실패한 경호원이고 내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는 당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모니터 속의 침입자들이 마침내 방어 시스템의 경계선에 들어섰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다. 집 밖에서 치직하는 굉음과 함께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고 침입자들은 감전되어 쓰러졌다. 곧이어 최루가스가 살포되며 그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집안에 울리던 경보음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앞의 남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실패한 경호원, 주근주근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 있게 들렸다. 그녀가 느꼈던 모든 의문점들이 그의 고백 하나로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그의 뛰어난 전투 능력, 유림그룹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보호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외부의 폭풍은 잦아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하지만 안전가옥 안의 공기는
여전히 지난밤에 격렬했던 사건의 여운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밤새 잠을 설쳤다. 머릿속에서는 김민준, 아니 그림자의 팀장이었다는 그의 고백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죽은 주군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바친 남자. 그의 비극적인 사연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침이 되어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감시 모니터를 지켜보는 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셔츠 소매에는 지난밤 침입자들과의 사투 중에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다. 서연은 조용히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옆에 앉았다. 팔, 다치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그제야 자신의 팔에 난 얕은 상처를 발견한 듯 시선을 내렸다. 그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고집스럽게 그의 팔을 끌어당겨 소독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에 지훈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지난 3년간 그는 타인의 온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샴푸 향기와 따뜻한 숨결이 그의 무너진 감정의 댐을 위태롭게 건드렸다. 그는 애써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을 억눌렀다. 치료가 끝나자 서연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제 저도 싸울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3년 전 프로젝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저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어요. 누구보다 이 계획의 허점을 잘 알아요.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당찬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려는 동지의 눈빛이었다. 지우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서 멀리 떼어놓고 싶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도 꺾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태호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외딴 해안가의 안전가옥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지우는 최 실장과의 보안 통신을 통해 본격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정확했으며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보처럼 치밀했다. 최 실장, 싱가포르 차명 계좌 동결시켜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자료 넘기고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림건설 주식 공매도 시작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야 해. 서연은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점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제국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가 지키려 했던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상상해보았다. 서연 역시 자신의 역할을 찾아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과 환경 영향 평가서에 조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태호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부동산의 위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다.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했고 잠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위험한 공존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커피를 나눠 마시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순간들이 쌓여갔다. 지우는 그녀의 명석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서연은 그의 고독한 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인간적인 고뇌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편 유림그룹의 이태호 회장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갑자기 해외 투자 계약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파기되었고 국세청에서는 비밀리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사방에서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도대체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그는 사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는 그의 광기 어린 의심병으로 인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옥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나 내부의 배신자 소행이라고 굳게 믿었다. 3년 전에 죽어버린 사촌의 망령이 돌아와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늦은 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서연이 노트북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지우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 순간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빛은 짙은 안개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분위기에 휩쓸려 지훈의 얼굴이 서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입술이 거의 맞닿으려는 찰나 지훈은 정신을 차린 듯 급하게 몸을 뒤로 뺐다.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그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죽은 강지훈의 경호원이라는 거짓말로 그녀의 동정과 신뢰를 얻었다. 이런 자신이 그녀를 향한 감정을 키우는 것은 그녀를 2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것이 그의 깊은 상처 때문일 것이라고 오해했다. 죽은 주군을 향한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오히려 그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지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위성 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대표님, 판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다시 냉혹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태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그의 사업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조차 그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는 유령을 잡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업계 최고로 악명 높은 민간정보 분석팀 케르베로스를 고용했다. 방법은 묻지 않겠다. 내 회사를 좀먹는 이 쥐새끼를 찾아내.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 어두운 밀실에서 만난 케르베로스의 팀장에게 이태원은 살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의 시간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흘러갔다.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김민준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고독한 싸움을 돕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건축가의 눈은 그가 무심코 드러내는 작은 습관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치 최고급 원두를 감별하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금융 뉴스 채널을 볼 때는 전문 분석가도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혼잣말로 시장을 예측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재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상념에 잠겼는데 그 그림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어느 무명 화가의 작품이었다. 과거 강지훈 대표가 거액을 들여 후원했던 바로 그 화가였다.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강지훈의 충직한 경호원이기만 했을까? 경호원이 어떻게 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정도의 금융 전략을 구사하고 죽은 대표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최 실장과의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서재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책장 한 구석에 꽂힌 낡은 건축학 개론책을 발견했다. 책을 빼내는 순간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금고의 다이얼에 손을 댔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그녀는 홀린 듯 3년 전 비극이 시작된 그 프로젝트의 시작일 4자리 숫자를 눌렀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복판 케르베로스의 비밀 벙커에서는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림그룹을 공격한 해킹의 경로를 역추적하고 대량의 공매도가 시작된 해외 계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의 진원지인 해안가 안전가옥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팀장은 그 주변의 모든 CCTV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 안전가옥의 방어 시스템에 의해 무력화된 이태호의 부하들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던 한 남자의 흐릿한 열감지 카메라 영상이 포착되었다. 영상 복원 및 음성 분석 시작해. 팀장의 명령에 분석가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금고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와 작은 수첩, 그리고 낡은 여권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증명사진 속에는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김민준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 세상에 죽었다고 알려진 남자. 그녀가 지난 며칠간 연민하고 신뢰하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남자의 진짜 정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실패한 경호원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아버지를 향한 빚도 전부 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속인 것이다. 배신감과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지며 손에 들린 여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케르베로스의 팀장은 복원된 영상과 음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들고 이태호의 앞에 섰다. 찾았습니다. 유령의 정체를. 그는 태블릿 PC를 이태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열감지 카메라의 노이즈를 뚫고 선명하게 복원된 한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음성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강지훈 음성과 99.8% 일치. 이태호는 처음에는 화면을 보고 미친놈처럼 웃었다. 이게 무슨 가짜는 장난이야? 죽은 놈을 데려와. 하지만 그의 웃음은 곧 멈췄다. 화면 속 남자의 눈빛, 그가 기억하는 자신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사촌의 눈빛과 똑같았다. 살아 있었어? 강지훈이 살아 있었다고? 그의 속삭임은 이내 온몸이 터져나갈 듯한 분노의 포효로 변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유령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나온 악마의 복수였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여권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섰다. 마침 통화를 끝낸 지훈이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연 씨, 무슨 일?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여권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당신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아니, 당신은 대체 뭐야?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자신의 과거, 그가 묻어버린 강지훈이라는 이름.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비상용 단말기가 찢어질 듯한 진동을 울렸다. 최 실장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들켰습니다. 이태호가
대표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두 개의 진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의 양쪽에서 동시에 덮쳐왔다. 그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졌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한서연이 내민 여권과 단말기에서 울리는 비상경고음이 강지훈의 세상을 양쪽에서 압박해왔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배신감과 혼란이, 단말기 화면에는 그가 당신의 정체를 알았다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 위로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변명이나 설명은 무의미했다. 그래, 맞아.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슬했다. 내가 강지훈이다. 그가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속였든 지난 모든 시간들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훈의 단말기로 최 실장의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대표님, 지금 당장 거기서 피하셔야 합니다. 이태호가 케르베로스 팀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단순한 확인조가 아닙니다. 제거조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냉혹한 전사의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살아야 해. 어서. 서연은 반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별장의 비밀 지하 통로로 향했다. 그들이 통로로 사라진 지 불과 몇 분 후 중무장한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별장을 급습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건물과 그들을 조롱하듯 모니터에 떠있는 유림그룹의 옛 로고뿐이었다. 지하 벙커에서 지훈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태호는 이제 지훈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도망만 다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직접 쳐야만 했다. 그때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다. 유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재단 출범식 및 기자회견 개최 예정. 행사는 바로 다음 날 저녁 유림타워 최상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출범식의 총괄 책임자는 놀랍게도 서연이 건축가로서 존경하던 옛 스승 박진우 교수였다. 지훈은 이것이 이태호가 파놓은 함정임을 즉시 깨달았다. 박 교수를 인질로 삼아 자신과 서연을 유림타워라는 호랑이 굴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대어치야, 우리가 갈 걸 알고 있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최 실장 역시 통신을 통해 결사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오히려 기회야.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태호의 가면을 벗겨버릴 절호의 기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스크린 속 스승의 얼굴을 보자 결심이 선 듯 단호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아직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 교수님을 구해야 하고 이 미친 짓을 끝내야 해요. 안 되세요. 함께 가겠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저녁 유림타워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그 누구도 이 건물의 심장부에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태호는 행사장 곳곳에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하고 모든 출입구를 철통같이 통제하며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지훈과 서연은 최 실장과 그의 그림자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 지하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침투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피와 땀이 밴
이 건물의 모든 비밀 통로와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작은 통신장치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최상층에서 이태호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연 씨는 중앙통제실로 가서 이 데이터를 메인 방송 시스템에 연결해야 해. 할 수 있겠어? 서연은 두려웠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지우는 자신의 옛 집무실, 지금은 이태호의 사무실이 된 최상층의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에는 이태호와 그의 경호원들, 그리고 결박된 채 쓰러져 있는 박 교수가 있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사촌형. 이태호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어 돌아오다니 정말 감동적이군. 지우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놈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건 볼 수 없어서 말이지. 이제 그만 내 자리로 돌아가, 태호야. 지옥이라는 내 자리로. 지훈의 도발에 이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죽어. 그의 외침과 함께 경호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맹수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과 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가 경호원들을 상대하는 사이 이태호는 박 교수의 목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강지훈. 네가 아무리 빨라도 총알보다는 느릴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전체의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더니 유림그룹의 홍보 영상 대신 이태호의 비자금 내역, 폐기물 불법 매립 지시서, 그리고 3년 전 강지훈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중앙통제실에 잠입한 서연이 마침내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스크린에 떠오른 진실에 사람들은 경악했고 이태호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게 무슨... 한서연, 그 계집이...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지우는 전광석화처럼 그의 손에서 총을 쳐내고 그를 제압했다. 두 남자의 마지막 육탄전이 벌어졌다. 그것은 길지 않았다. 분노와 약물에 기댄 이태호의 공격은 오랜 시간 단련된 지훈의 절도 있는 움직임 앞에 무력했다. 지훈의 마지막 일격에 이태호는 비참하게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곧이어 비상벨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찰들이 최상층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박 교수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중앙통제실과 연결된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창백하지만 굳건한 얼굴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거대한 전쟁은 끝났다. 공적인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 무너져 내린 신뢰의 탑은 여전히 폐허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유림타워의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이태호와 그의 하수인들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무력하게 연행되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한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3년간 자신을 얽매였던 복수와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는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기만자가 되었을 뿐이었다. 최 실장의 발빠른 조치로 두 사람은 언론의 눈을 피해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온 안전가옥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는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보다 더 무거웠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너를 속였던 모든 순간에도 너를 지키고 싶었던 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그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강지훈으로 살았던 시절의 오만함과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잃고 그녀의 그림자로 살아가며 느꼈던 고독과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사랑까지. 그의 담담한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그가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에 가슴이 아팠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당신을, 그리고 김민준이었던 당신을,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당신의 모든 모습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는 기다릴 작정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죽음에서 돌아온 황태자 강지훈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이태호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유림그룹의 추악한 비리들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유림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덥수룩했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낡은 스웨터 대신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3년 전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룹의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유림그룹은 오늘부터 과거의 모든 부정을 도려내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임원들은 모두 압도되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괴물이 되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왕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날 오후 회장실에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던 지훈의 뒤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서서 그가 바라보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뉴스로 봤어요. 멋지던데요, 강지훈 회장님.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도 당신 소식 들었어. 유림그룹이 망쳐놓은 그 신도시 부지, 환경보건 프로젝트 총괄 건축가로 자원했다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절망으로 시작된 곳을 희망으로 끝맺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지훈은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커프스 버튼이 들어있었다. KJH라는 이니셜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빛나세요. 그녀의 선물에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내 옆에서 함께 빛나주지 않겠어? 내가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빛은 너였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시간의 빛도 너였으면 좋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노을이 붉게 물드는 도시를 함께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를 지켜야만 했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곁에서 당당히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장 완전하고 찬란한 해피엔딩이었다.